고맙습니다. 악수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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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예, 청년 제가 관심이 많으시는데, 오, 힘 좋다. 것을 굳게 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처음 찍죠. 이거는 멜버른, 호주 멜버른. 이틀 전에까지는 호주 시드니에 강연하고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그리고 오늘은 멜버른에 와가지고 지금 강연 다녀오는 길입니다. 차에서 그냥 찍는데 선물도 받았거든요. 우와, 장미 거의 한 4, 50송이 될 것 같네요. 장미도 받았고, 그 다음에 선물 받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 궁금하죠? 와, 이거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코리아, 오, 목도리 같아요. 겨울이 온다. 목도리도 있고, 그 다음에 넥타이도 있습니다. 넥타이. 오, 이거 메고 하면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예, 오, 또 뭐 코리아 75주년 아마 네. 코리아 워, 네, 6.25 전쟁 75주년 기념으로 우리는 Together we will not forget. 우리는 뭐지, 번역하면 뭐죠? Together, 우리 함께 we will not forget.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6.25 전쟁을. Our Korean war 뭐 히어로. 그리고 아마 6.25 참전 용사. 여러분 퀴즈. 6.25 전쟁 때 그 유엔군 16개국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많이 군대 보내준 나라는 당연히 미군이겠죠? 미군이고, 2등이 어디 나라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3등이 어디냐면은 아마 캐나다가 3등일 것 같고, 4등이 호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만큼 호주도 많은 군대를 보내줬거든요. 17,000명인가 정도 파병했고, 그 전사자만 300명이 넘어요.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주에서, 호주 지금 멜버른이 호주라는 건 아시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강연 마치고 목이 좀 쉬었어요. 끝나고 난 뒤에 저녁 먹고 가라고 하던데, 또 저녁 지금 라이브 방송이 있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몇 시? 전화 뉴스는 매일 저녁, 평일 저녁 8시. 그런데 우리 이곳에는 시차가 2시간 빨라가지고 10시, 우리는 한국 8시가 여기는 10시거든요. 그때 라이브 방송 때문에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강연 끝나고 기력이 다 됐어. 우리 PD는 몇 분 정도, 한 2시간 했나? 네, 2시간 정도 진짜 목이 터져라 했어요. 시드니에서는 교민들이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왔고 많이 모였었고, 이곳에는 멜버른, 이제 또 제가 호주 멜버른 모든 한인 동포들 그 교민들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하니까 그 단체 멤버들만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호국 자유연대, 하여튼 그런 단체에서 해가지고 그 멤버들만 오셨는데 한 3, 40명 오셨나? 하여튼 그렇게 했었고요. 저는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언제나 한결같이 한길로 열정적으로 오늘 강의했고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그만하고요. 가서 간단하게 저녁 먹고 방송 준비, 또 목욕 재개하고 또 방송 준비할게요. 전황 뉴스 평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죠? 저 방송 때 뵐게요. 와, 선물 보여? 자, 받으세요. 우이샤 받았어요. 목도리. 그리고 네, 6.25 전쟁의 참전에 대해서 호주 참전 용사들하고 우리는 잊지 않겠다. 6.25 75주년 Together we will not forget. 우리는 함께 잊지 않을 것이다. Our Korean war,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국 전쟁 영웅들에게 우리 잊지 않겠다는 그런 티셔츠 맞힌 거고. 우와, 장미. 꽃을 든 남자 전한길.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영상을 또 찾아뵐게요. 파이팅.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곳이 2025년 물 있죠요. 잠깐만 이쪽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냥 네. 주실래요? 다시 할게요. 화면 나온다고.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자, 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갑고요. 멜버른이죠. 이것이 그죠. 호주 멜버른 어딘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호주에 있는 멜번이라는 도시에 와서 오늘이 2025년 10월 21일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강연하게 된 것도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멜버른 호주 자유연대 맞지요, 그죠? 이런 단체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저는 오늘이요, 2025년 10월 21일, 멜버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강연하게 된데, 저도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저한테는 55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가장 귀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원래 55년 살아왔으니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환기를 이곳에 초청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그냥 한국에서 제가 호주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대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래서 보고 드리는 형식도 괜찮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고 국가는 이렇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또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제 신념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실상이 이렇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형식으로 한번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연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강연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 수가 10명일 때도 있고 20명일 때도 있고 500명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미국에서 제가 강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LA, 워싱턴, 뉴욕,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그리고 올라가서 캐나다, 그리고 캐나다도 토론토, 밴쿠버 그렇게 들려서 일본을 들렸다가 이제 호주에 왔고, 그리고 그저께는 시드니,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멜버른에 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강연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26년 동안 이제 강연 또는 강의를 해왔으니까, 제가 어떨 때 이제 강연 가면은, 어떨 때는 사람이 되게 많을 때 몇천 명, 몇만 명일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그런 경우는 몇십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언제나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곳에 강연 가니까 전학기 선생님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전생님 인기와 명성이 되게 높은데 저희들 이렇게 인원이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길래 저는요 한 명만 있어도 소중합니다. 저는 한 영혼이 한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삶의 마인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저를 만나기 전하고 이후는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나기 전과 이후에 대해서 보다 더 실체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 먼저 보고 형식으로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은 먼저 전환길에 대해서 신뢰를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렇게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늘 이렇게 굉장히 정직하게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잘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늘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찬가지로 많이 못 배우셨지만은 늘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제 전환길이가 멜버른에 온다 하니까 또 멜버른 호주 멜버른 호국 자유연대, 그죠? 이런 모임 속에서 지난 3월 3일 날, 그죠? 이 결성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대요. 저는 전환길 하면은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전환길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하면은, 전환길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제가 여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래 전환길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서 자기 강의를 내려놓고 돈 버는 걸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분이다. 또는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시던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국 선언하고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게 된 것은 불과 10개월, 1년도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 전에 제가 살아온 삶을 따져보면은 55년간 살면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경북 경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거기에서 20년은 경산에서 살았고요. 대학교 때부터 이제 대구로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대구서부터 대학 다니고 학원 강사하고 대학 입시 그러니까 수능 강사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20년은 결국은 대구에서 살았어요. 경산에서 20년, 경산 바로 위에 있는 대구에서 20년. 그러다가 대구에서 이제 강의하다가 또 강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학원 경영도 하고 또 출판사 CEO도 되고 해가지고 경영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이렇게 경영을 대단히 실패해서 제가 그 경영하시는 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걸 잘해내니까 저분들은 내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구나. 그 경영이란 것이 어떤 기업을 크게 하기도 하지만 작게는 자그마한 구멍가게 하더라도 세상에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알바생을 데리고 알바 한 명생을 데리고 이렇게 경영하는 편의점을 하든 철물점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경영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대단히 존경을 해요. 이유는 제가 경영해 보니까 인사관리나 재무관리나 조직관리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에는 실패해서 좀 어려운 기간을 좀 지내요. 아까 학원 강의에서 번 돈도 다 날리고요. 그래서 경영 실패했는데 경영이 좀 크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산도 날아가고 이제 또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다 정리하고 남는 빚만 한 25억이 됐거든요.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바닥 생활을 한 10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 참 힘들었고 집도 월세로 추락하고 채권자가 자동차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밑바닥 생활 10년 신불자, 신용불량자 생활했고요. 이거 도저히 대구서는 25빚 못 갚는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서울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이제는 공무원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직업을 전향해요. 그래서 공무원 강의를 했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 거기서 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공무원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1타 강사, 1등 스타 강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빚도 25억 다 갚고요. 그리고 돈도 이제 또 많이 벌게 돼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연봉 한 60억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산에서 20년 살았고 대구에서 20년 살았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15년 해서 합이 55년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무원 강의하면서 제가 공무원 강의하면서 수업 중에서 이제 역사를 26년 가르쳤거든요. 13년간은 수능 대학 입시 강의, 그리고 13년간은 공무원 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26년간 강의하면서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쓴소리도 하고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걸 잘라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 유튜브에 꽃보다 전환길이라는 채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구독자가 120만 명, 그리고 조회수가 한 3억 건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그게 인기를 끌면서 저한테 출판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청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도 냈습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 7, 8만 부 정도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내게 되면서 그게 출판사의 직원이 책을 이렇게 판매돼야 자기도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인데 해서 책 잘 팔리게 하려면은 마케팅 하려면은 방송에도 좀 나갈 수 있겠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바로 재작년 2023년도예요. 그때는 제가 방송에 출연을 예능 프로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방송에서는 제대로 인기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방송도 많이 찍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마 저는 몰라도 연예인 이름만 아실 거 아니면 제가 방송 함께 찍었던 사람 중에서는 탁재훈이라고 있어요. 탁재훈, 홍진경, 그다음에 윤종신 가수죠, 그죠? 그다음에 김종국, 그다음에 송은희, 그다음에 김숙, 그다음에 가수 이찬원이라고 있거든요. 이찬원. 그다음에 또 라디오스타에 가서는 김국진, 그다음에 김구라, 조혜련, 뭐 이런 장도연 이런 사람들 방송 찍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경규 씨랑도 한번 찍었고요. 그다음에 조세호 씨는 결혼할 때 제가 결혼식에도 초청받아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곽튜브, 정형돈 이런 사람이 방송 출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국민 셀럽으로요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방송 출연했는데 그때 그 외에도 또 많아요. 몇 개 있는데 방송 출연하면서 PD분이 저보고 전생님 방송에도 이렇게 재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예능 프로를 같이 하자고 앞으로 그러니까 고정 출연이 아니고 진행자 이런 식으로도 막 이야기가 됐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가려는데 별로 솔직히 돈은 벌이는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학원 강의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 수험생들은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제 역사 강의 듣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 델레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는 경찰도 많고 소방관도 많고 9급, 7급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라고 있거든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입시에서 가르치는 학생을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게 돈이 되고요. 반면에 방송 출연하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뭐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나가면은 물론 이제 유재석 나오라는 그 유퀴즈 나오라는데 제가 안 나갔었거든요. 그때는요. 왜냐하면 저는 단독 출연하지 뭐 여러 명 같이 앉아 가길래 그걸 안 나간다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그거 나가니까 출연료가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인기는 많은데 여하튼간에 그냥 그런 방송으로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었어요. 직업은 물론 학원 강사였고 그죠? 그리고 넷플릭스에 제가요 그 아이유 씨랑 같이 물론 두 장면밖에 안 나왔지만은 카메오도 출연했었어요.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라는데 제가 그 방송 그 녹화 다 찍었어요. 아이유 씨랑 같이 대화하고 이걸 찍었는데 제가 시우스를 나오는데 잘렸어요. 제가 나오는 부분만 편집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여튼 뭐 정치라는 게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현실을 알게 됐죠. 그게 어쨌든 예능 프로에 나갔던 게 20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바닥이 떨어졌다가 BD25를 다 갚고 이제 서울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 강의로 이제 다시 1타 강사가 되기까지는요 사실은 기적을 좀 경험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강사로서 성공하려면요 인물도 잘나면 좋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 와서 야 전환기 인물도 훤하게 났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학생들도 그렇거든요. 강사도요 인물 잘생기고 이쁜 강사하면 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특히 여자 선생님 얼굴 이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침 지르면서 이래 듣는다니까요. 근데 저는 인물도 시원찮고 또 이렇게 서울대 나온 학벌 가지면 학생들이 되게 이제 높게 봐줘요. 근데 저는 지방대도 나오고 또 인물도 시원찮고 또 가난한 농부에 태어나가지고 별로 잘나질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모 찬스나 학벌 찬스나 외모 찬스는 없어도 이 중에서는 뭐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다가 대학교 때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게 돼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심이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바닥 생활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대단히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년 밑바닥 생활 끝에
기적적으로 이제 서울 올라가서 성공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안 믿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하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로 교회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또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그게 작년이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예능 프로 이런 데서 많이 나갔거든요. 대학교나 기업에 가서 강연도 많이 하고요. 작년 2024년도에는 신기하게도 주일마다 온 교회에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강연해 달라고 그게 은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특히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청년들은요, 보통 이제 성공한다 치면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부모 찬스도 있으면 성공하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외모든 집안이든 잘나지 않아도, 저렇게 성공하고 할 수 있구나에 대한 하나의 되게,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외모가 이렇게 어떤 학생은 제법 억울하게 생겼다 이지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걸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세요. 부모 잘 만나서 되게 아버지 어머니 돈 많은 아버지 어머니였으면 제가 밑바닥 생활도 못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제가 잘생기고 학벌이 좋으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래 네 머리 좋아가 서울대 나오고 그랬으니까 성공하지 네가 뭐 우리한테는 안 통하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서울대 나오지 않아도 외모가 시원찮아도 왜냐하면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처럼 그런 잘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근데 성경 속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 속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오늘 만나러 왔고 지난길 시국선언하고 난 뒤에 대단히 세이브 코리아 집회 때도 보면은 인기도 많고 한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잘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요, 금그릇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은그릇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사용하신다 했거든요. 맞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꼭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잘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지금 요즘은요, 제가 좀 인기 끌어서 저보고 국회의원 해라, 도지사 나가라, 대통령 하면 하지 왜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보면은 다들 이제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정치하려면 강심장을 가지고 때로는 좀 뭐 거짓말도 하고 요즘은 대한민국은 이상해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과 사범이 돼야 최소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씨 내가 정과 사범 하느니 대통령 안 하고 말지. 뭐 그래서 대통령 되려면은 정과도 있어야 되고 국무총리도 정과고 지금요. 뭐 이래가지고 저는 정과가 없거든요. 그래, 여하튼, 제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강심장도 갖지 못했고, 저는요, 겁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 봐도. 여하튼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보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진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나갈 때도 있었고 가난했다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닙니까? 제가 소장농 집안의 아들이에요. 가난도 겪어보고 또 잘 나가다가 실패해서 신용불량자 생활, 밑바닥 생활도 10년 해봤고요. 빚지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도 다 겪어봤고, 그러다가 또 기적적으로 저는 은혜 속에 또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불과 몇 개월 전만 돌아보더라도 제가 호주라는 곳에 처음 왔고요. 멜버른이라는 곳에 와서 연설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제가 돌아보면은 여러분 초중학교 때 돌아보면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질이도 가난한 집 아들에다가 공부도 그렇게 탁월히 잘하지도 못하고 외모도 시원찮고 이런 놈이 뭐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지금도 제 삶에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왜냐하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재난기를 예측 못했던 것처럼 앞날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만나는 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강연하고 전환길 뉴스를 제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뉴스 운영하면 그 구독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날 자체도 즐겁고 요즘 저보고 이제 많이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말 말해요. 그 고맙다는 것은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이게 살리는 건지는 뭐 아닌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살려내고 그래도 애국 활동하고 돈 포기하고 저렇게 목소리 내는 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고생하는데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만큼 제가 힘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힘들고 안 힘들고는요 마음에 달려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렸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제가 그렇게 고생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즐겁습니다. 오늘 제가 허락된 하루 건강 있지요, 그죠? 건강 있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기 직전에 시드니에서 공항에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걱정 많이 하십니다. 아까 통화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안타깝게요. 제가 다시 일어나는 걸 못 보고 밑바닥에 있을 때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길 있는 길은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때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울컥해지죠. 그죠? 부모님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가난했고 제가 잘 되다가 이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막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잘 되고 나면은 이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맛있는 걸 보고 이럴 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좋아했던 음식 탁 앞에 있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제 일어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께는 되게 좀 뭐라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거든요. 83인데 매일마다 거의 전화를 드려요. 근데 제가 학원 강사할 때는 전화하면 되게 이제 즐겁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시험서는 나오는 이제 걱정밖에 또 뭐 안 해요. 아까도 하시는 말씀이 니 그만하면 안 되나 또 그거예요.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지 않냐. 추석 때도 처음으로 제가 55년 살면서 고향 못 간 게 처음이에요. 차례 지내도 못 갔거든요. 미국에서 보냈어요. 추석 연휴를. 그리고 여름 휴가도 못 갔습니다. 가족들은 휴가 보내고 여름에요. 저도 원래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가족들하고. 근데 하도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 전환길 뉴스를 또 매일 방송해야 되는데 차마 못 갔어. 그래서 가족들만 보내고 저 혼자 그리고 애들 가족들만 보내고 저는 못 갔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그만큼 지금은 여하튼 대한민국이 이처럼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제가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고발을 67건이나 당했어요. 지금 아까 여러분 우리 이거 시작할 때 국민의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나오면서 정의롭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런 대한민국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전환길이가 범죄자도 아닌데 제가 67건 고발당하는 게 이게 자유함 맞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는 아마 진보도 있고 정치적으로 보수도 있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앉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자유함이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중에서도 또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정의로운 이런 대한민국이었는데 불의가 지금 횡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이따가 그 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불의 앞에 맞서서 정의가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거나 안보 세력이거나 민주화 세력이거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 것을 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걱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천안기리가 뭘 잘못했죠? 그러면은요, 제가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당장 시드니에서요, 어제 그저께 강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서 천안기리 강연한다니까 그 강연을 준비하는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멜버른 자유 호국 연대 맞습니까? 호국 자유연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천안기를 초청해서 강연한다 하면은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해라. 뭐 그저 하지만은 하지 마라 할 권리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누가 불렀나 오지만 안 오면 되잖아요. 남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학원 강사 아닙니까? 학원 강사는 밑바닥 생활에서 1등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가는 동안에 물론 경쟁 강사들 보면은 다 경쟁 강사를 까내려 가지고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이 못해야만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학원 강사, 1타 강사 자리에 가면서도 한 번도 경쟁 강사를 까내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경쟁 강사가 저보고 선생님 이 수업은 제가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네라고 합니다. 왜라고 안 물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양보 다 해드립니다. 제가 1타 강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1타 강사가 있고 제가 이제 2등 하다가 1타가 됐어요. 매출이 이제 두 배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이제 순서를 1타 강사자에 올리지 않는데 옆에 강사가 나간대요. 내가 1타 되면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한테 이야기해서 전환길 1타 되면 난 나간다.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 둘 다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어차피 1타 된 거 나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있지 않냐. 매출이 훨씬 더 많고 수강생수 많은 거 알지만은 옆에 이 선생님이 나가려고 하는데 대표 입장에서 둘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그냥 2타라고 그냥 왜냐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1타 강사가 이름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것만 보고도 학생들이 이제 강사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왜 1과장, 2과장 뭐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앞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더 위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학원 강사도 그렇거든요. 우리와 저거 보고도 많이 뽑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선거 벽보 후보 순서 보고도 기호 1번, 1번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기호 9번 저 뒤에 사람 잘 안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제가 학원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대표가 저거 부탁하길래 나는 안 중요하다고 괜찮다 이래가 제가 2타 자리에요. 2년인가 양보해줬어요. 1타 선생님한테. 그게 돈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학생들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제가 제 경쟁 강사를 까내리고 하지 마라 이런 건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둘의 교회에 계시는데 제가 그분 설교 말씀을 한 거의 30년 가까이 들어왔어요. 25년 들어왔거든요. 그분께서 가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남 잘못하는 거 자꾸 남 까내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를 관심 가져라. 그게 장래성 있는 사람이다. 개척주의자가 돼서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보면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을 해코지하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남 욕하기는 쉬워도 내가 잘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뜨면 남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보통 이제 남 잘 되는 거 까내리고 남 욕하는 걸 좋아하면서 자기는 잘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원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욕하는 사람이 있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긴지 아세요? 요거도 먹는 사람이 더 잘나기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예요.
손가락도 그렇잖아요. 야, 너 나빠 못돼 하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이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남이 나쁘면 나는 세 배로 더 나쁜 놈이다. 엄지손가락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입에서 남 비난하고 폄하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스스로 먼저 돌아보게 되죠. 나는 세 배로 더 나쁜 사람이다 해서 저는 그걸 되게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특정 요즘 비판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를 까내려서 내가 잘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그거 구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롭고 자유함이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런 가치가 우선돼야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걸 이제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제가 경쟁 강사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을 해코자 이런 싫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 인생 10계명이 있거든요. 25년 됐어요. 만든 지. 오늘도 요 강의 오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그때 꼭 주기도문 묵상하고 인생 10계명을 묵상하고 하는데 그중에 세 번째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뭔지 아세요?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인생 10계명 중 세 번째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하루 살아 숨쉬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늘 그렇게 늘 묻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인생 10계명 중에 10번째가 그거예요. 바로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묻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저는 남 욕하기는 쉬워도 내가 잘하기가 어렵다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를 늘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여하튼 제가 강사할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멜버른에서 제가 여기서 연설하고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집회 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방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맞다.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은 모여서 모임을 가져라. 서로 해코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전에 시드니에서 강연하는데 전환기 그때 강연하는데 한 150명 이렇게 있잖아요. 자리가 부족해서 막 일어서서 했거든. 막 들으셨는데 그날 강연 오는데요. 그 주최 측에다가 공문이 보내왔대요. 시드니 촛불연대,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전환길이가 강연하는 것을 반대한다. 첫 번째 전환길이 극우 세력이 와서 하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전환길은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가 보니까 전환길이 함으로 해서 시드니 교민들한테 이렇게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정반대거든요. 전환길이가 왜 극우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전환길이 극우 아니야? 여러분 근데 극우라고 하지만 전환길이 왜 극우냐고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왜요? 그거는 프레임 씌우기라죠. 거짓 선동해서 극우라고 부르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장동혁 대표도 극우인가요? 국민의힘에. 여러분 이틀 전에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면회를 갔어요. 면회 갔다 오니까 바로 민주당에서 극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극우는 뭐지? 저는요. 전환길 보고 극우라고 하는 극우라는 뜻을 국어사전적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저는 보고한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요. 극우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편향돼 가지고요. 폭력을 조장하거나 예를 들면 극우 사례가 있어요. 히틀러 나치주의가 극우예요. 왜냐하면 게르만족, 나치 우선주의해서 유대인들 650만 명 학살하잖아요. 그게 극우의 잘못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군국주의자 아닙니까? 오지 일본 천황국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자 중국 난징 쳐들어가서 10만 명을 학살해요. 그게 극우주의자입니다. 폭력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의 사람을 다 학살하거나 공격하고 죽이는 건데요. 천황길은 지금까지 지난 비상기업 이후로 시국 선언한 뒤에 아스팔트에 나왔죠. 단 한 번도 저는 폭력을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법치와 공정 상식을 부르짖었거든요. 제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연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연설 내용 토론 중에서 한 번도 폭력을 선동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는 좌파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이 아니고 좌파들도 다 와라.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런 주의자예요. 언제나 화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전환길이 극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짓 선동이고 두 번째요. 아까 역사 왜곡한다 그랬죠. 전환길이가 역사 강사를 26년 한 사람이에요. 전환길 보고 역사 왜곡한다는 사람이 거꾸로 물어보면요. 내가 뭘 왜곡했지? 반박을 또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들이 역사 왜곡하거나 그들이 극단적인 좌파거나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여하튼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드니 교민들을 분열시킨다 이렇게 하길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열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통합과 화합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제가 현재는 여러분한테 알려졌다시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이후에 탄핵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도 직무복귀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부르짖고 있거든요. 자유보수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파라든가 정치적 반대편의 사람을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또한 제가 다 설득하겠다, 토론해 가겠다.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찰리 커크 있죠, 그죠? 그 보수주의 청년, 그 청년이 부르짖다 제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찰리 전이다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찰리 커크 그분도요 대학도 안 갔죠. 바로 18살, 19살 나이에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대학도 안 가면서 청년들에게 토론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뭐냐 이 자식이 대학교도 안 다니는 놈이 대학교 찾아와가지고 자기랑 토론하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그분이요 일관되게 집념이 있죠. 18살부터 시작해서 32년 바로 32살 그 암살 될 때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토론하자 이랬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거 여러분 저랑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전에 꽃보다 전환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20만 지금은 67만이거든요. 전환길 뉴스는요. 합쳐봐도 2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200만도 채 안 되는데 그분은 구독자가 2천만이 2천만.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 찰리 커크도 마찬가지로 참 저는요 좌파들이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찰리 커크가 자유보수주의를 부르짖고 토론하자 했는데 싫으면은 자기들은 안 하면 될 건데 와가지고 목에다가 총으로 사 죽였잖아요. 테러를 했잖아요. 그것은 좌파의 모습이 그게 민낯이 아닌가. 아마 그런 미국에서도요 찰리 커크 암살되고 난 뒤에 민주당원이 공화당으로 옮겨온 경우도 많았대요. 왜냐면 자기도 진보였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그 반칙 아닙니까?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시드니에 왔던 그 단체에도 묻고 싶어요. 전환길이가 강연하든 말든 너는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않냐. 왜 거짓말로 내가 거구도 아닌데 너희들 거구를 하잖아. 역사 왜곡한 것도 아닌데 역사 왜곡. 내가 역사 강사야. 200만 명 제자 있었고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저 EBS 강사도 했지 않습니까? 역사 가르치는데 한 번도 제가 문제된 적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르쳤는데 여하튼 저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도 그겁니다. 뭐냐면은 전환길이가 네, 물 한 잔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주의자입니다. 전환길이 가진 생각은요. 이렇게 해서 진실되게 알리자. 진실은 결국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드니에 가서도요. 이제 강연했잖아요. 강연할 때 그날 또 마찬가지로 그 단체들도 꼭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죠? 뭐 어쨌든 동영상 올려놨거든요. 시드니에 아마 오늘 정도 올라오겠지요. 우리 PD님 맞죠? 네, 오늘 정도 시드니에서 했던 강의 올라올 거예요. 그 이틀 2번 했어요. 토요일 한 번 하고 다음 날은 일요일 한 번 하고 했었거든요. 멜버른은 오늘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갑니다. 가서 내일 가서 또 강연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제가 현재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이유는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은요 호소하러 다니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전 세계 우리 해외 교민들이 현재 720만 정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 교민들께 곳곳에 다니면서 알리고 또 유명한 곳에 1인 시위도 해서 또 알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 IMF 외환 위기 때는요 근무운동에서 극복하잖아요. 그때 근무운동할 때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달러를 엄청 보내주고 금 모아서 보내주고 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5,200만이 살고 있지만은요 지금 진실되지 못하고 바로 거짓 선동하는 언론 때문에요 다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 교민들 중에 좌파들도 저는요, 존중하고 저는 토론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가 옳은지, 왜? 결론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자유함이 넘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니 난 대한민국 망하게 만들 거야. 그 자나와는 같이 못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매국노잖아. 매국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좌파든 우파든 다 서로 통합해가지고 이 좁은 땅덩어리 사우스 코리아가 서로 통합하고 지금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걸 극복하길 바라고 저는 더 나아가서 남북 간에도 결국은 자유통일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역사 가르쳤잖아요. 바로 392 분열되어 있다가 통일신라가 되고 그리고 고려시대가 되고 이제는 고구려가 차지했던 만주벌판까지 우리 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변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데 200만이 살고 계시거든요. 연변 자치주의에. 몽골들이, 여러분, 몽골 있죠? 지금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자리 구하러 많이 와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요, 대한민국, 왜냐하면 몽골과 연해주까지 차지했던 나라가 발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발해를 꿈꾸면서 통일신라와 그리고 발해가 차지한 그 영토까지 전부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소망하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꿈꾸기를. 그래서 저는 분열을 이렇게 야기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 진실을 알고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해서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산업화 세력들 호국 우리 그죠 주의자들 다 합쳐가지고 저는 한번 전환길의 실천을 알릴 테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해요. 전환길을 주장하는 데서 혹시라도 거짓이 있으면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통합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멜버른에 있는 교민들도 전환길이가 오기 전과 이후는 달라지기를 소망해요. 물론 오늘은 바로 호국 자유연대 분들만 오셨겠지만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멜버른에 계시는 정치 성향이 반대쪽에 있고 호국 자유연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면 이것을 듣고 저는 합쳐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모아지고 그래서 호주 안에서도 한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호주 안에서도 한인들이 더 통합되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런 측에서 몇 가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요 원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사실은 전환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비상계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제가 비상계엄 할 때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어제 제가 시드니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안 했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강의하는 날이었고 그날은 제가 비상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공무원 강의할 때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그 영수 그대로 나와요. 이거 뭐냐 대한민국에 갑자기 비상계엄이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뭔 짓이고 미친 짓이다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영상이 있어요. 저는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 주말이 12월 7일이겠죠. 7일 날 1차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어요. 200명이 돼야 되거든.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200석, 3분의 2, 200석이 넘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1차는 부결됐어요. 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거 합쳐가는 200석이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 12월 14일 날 일주일 뒤 토요일 날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으로서는 200석이 안 되는데 그때 친한파라 한동훈 요 놈들이 12명이 가요. 갑자기 국힘을 버리고 민주당 이재명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결국은 탄핵안이 가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하죠?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하니까 이제 거기 넘어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골프 치고 있었어요. 해외에 가서. 12월 달 춥잖아요. 우리나라는 골프 못 치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골프 치고 있었고 별로 관심도 없어서 탄핵 되는구나. 안 되길 바랐죠. 사실 그때는 좀 긴장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뭐지? 라고 하면서 제가 언제 깨어나느냐 하면서 계몽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 가르쳐서
뭐 돌아가는 상황은 알지만은 비상계엄 선포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실체가 많이 드러납니다. 흔히 계몽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계몽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이상하다고 느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하기 전부터 제가 알았던 것은 뭐냐?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상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재판 빨리 하고, 근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재판 계속 연기하고, 그러니까 특히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유전 무죄되고 권력 있는 사람은 무죄되고 권력 없는 사람은 유죄가 선고받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이래 사법부가 썩어 빠졌지? 저는요, 이건 성향하고 상관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정치적인 선고를 계속 미루고 좀 정치에 편향됐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이에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김명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속으로는 알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 아 맞다 그때 좀 심했다 알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무렵에 선관위의 부정이 몇 건이 밝혀진지 아세요? 감사원 감사 결과 878건의 비리입니다. 878건. 우리 가족 회사다. 세 번째, 친인척 재원 당연하다 그랬어요. 이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 강사로도 제 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어 공무원 되려고 목숨 걸고 공부를 해요. 어떤 애는 그 극단적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그 선관위에 있는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사무총장이라는 이유로 딸내미 그냥 채용하고 우리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당연하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저는 청년들을 가르치면 저도 가난하게 자랐지만 제가 가장 열받는 게 뭔지 압니까? 조국을 제가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저 새끼 우파야. 그게 아닙니다. 전환길에 대해서 반박해보라고요. 제가 조국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조국은 자기 딸내미 의대 보내려고 의사 만들려고 권력형 입시 비리를 범죄를 저지른 놈이에요. 본인이 민정수석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조국이. 민정수석 했을 때 있지도 않은 하지도 않은 인턴했다고 또 가짜. 자기 와이프가 동양대 교수 아닙니까? 총장 직위 가져와서 그래서 둘 다 감옥 생활했잖아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범죄를 없는 걸로 미화하지 마십시오. 조국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개인의 성향이니까 제가 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국이 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국이 범죄가 없어요? 3심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돼가지고 정경심도 감옥 살았고 조국도 감옥 살다가 2년 살아야 되는데 몇 기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3년 돼가 왔잖아. 지난 8월 10일 광복절 때요. 제가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26년을 가르쳤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처 주는 짓을 하는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뭔데요? 그리고 조국은 자기 딸내미 의대 붙이려고 입시 비리 저질렀고 그러면 그 딸내미 의대 때문에 힘없고 돈 없어가지고 떨어진 그 의대 떨어진 경쟁자 인생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을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청년들에게 우리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공정입니다. 비록 아버지 돈 없고 힘없더라도 여러분 저는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제가 바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돈 있든 없든 아버지가 잘났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기회는 공장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제가 열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 제자들 공무원 수험들 중에 가난한 애들 많습니다. 돈 없고 하니까 공무원 하겠다 이런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구급 공무원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고 싶어하는 게 꿈인데 그 꿈을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비리가 878건의 비리 저지르고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고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불공정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세 번째가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가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그 세 개 기관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는 꽃보다 전환길 유튜브 채널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점을 올립니다. 편집하시는 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전환길 선생님 이거 올리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왜 위험해요? 정치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 대한민국이 그래 탄핵 정국 속에서 저는 실체를 깨닫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려 버릴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거 사건은 하나인데 국민들은 두 조각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탄핵을 찬성, 어떤 사람은 탄핵을 반대하고, 지금도 대한민국 여러분 비상계엄 선포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비상계엄 어떤 사람 절반 가까이 내란이라고, 내란. 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감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내란 특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전황길 같은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이래요. 절반 가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묻고 싶어요. 아니, 비상계엄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두 조각 나지? 왜 왜냐하면요, 내란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는 팩트는 하나잖아요. 왜 이래 갈라질까? 저는 그때 이 모든 국민들의 갈등 분열을 만드는 원인이 바로 언론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 대단히 사실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제 운영하는 꽃보다 전화기 채널에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가 120만이 되지만 정치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걸 올려놨습니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올려놨는데 그 세 가지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폭발적이 되면서 문제가 돼요. 갑자기 대한민국 현재 분열의 원인은 사법부 때문이다. 공정이 못하잖아요. 그리고 선관위가 문제가 많고 언론이 문제 많다. 영상 3개를 딱딱 올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관위가 문제가 많다고 올렸는데 갑자기 그 영상 조회수가 400만 건이 돼요. 예? 400만 건이 되면서 갑자기 민주당에서 전환기를 고발해버려요. 그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못 건드렸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속으로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저는요, 제 본성이 어떻게 있냐면, 강자가 약자를 밟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 게 있거든요. 관시도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자한테 맞서서 비굴하게 구는 걸 저는 절대 싫어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불의가 횡행하는 이런 것을 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어디 있냐면 그때 그 영상 뜨면서 민주당 파 저를 고발하는데 그때 마침 날짜 검색하면 나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금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또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뭐지 이거? 아니 개인의 통신 비밀에 관한 건 헌법에 보장됐는데 개인의 사생활한 걸 마음대로 금지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인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거기다가 그때 어떤 발생하는지 아세요? 탄핵 반대하는 쪽에 유튜브들 집단으로 고발당해요. 그때 고발당하면서 전환길이 이건 아니다. 왜? 전환길은 그래도 돈 있고 유명해서 변호사 사서 나는 뭐 막을 수 있겠지만 돈 없고 힘없는 2030 청년들이 유튜브 만들고 크리에이터 창작 활동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마구잡이 고발당하면 그들 누가 보살펴 줄 것이냐. 내가 대신 목소리 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제가 1월 22일 날 전환기로 고발당하고 1월 25일 날 제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 때 처음으로 아스팔트에 나옵니다. 나올 때도 물론 제가 나가겠다고 제가 말은 해놨지만 겁이 나가지고 한 번도 제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연보 목사님 바로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되어 계십니다. 아시죠? 자,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쯤에서 제가 또 저는 이 방송을 좌파들, 전환길과 성향이 반대쪽인 사람이 많이 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전환길에 대해서 실체를 알려주잖아요.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제 삶의 신념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왜냐하면 당신도 속았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실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 비판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고소 고발하고 통신 검열 이런 거는요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건 옳지 못하잖아. 과거에 민주당하고 했던 사람은 상당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요. 이재명을 찍었을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하고 했던 사람들 1987 때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부르짖은 게 뭐죠? 그 당시에 박종철이가 치안본부 지금 경찰청입니다.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고문치사 당해서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왜? 경찰이 이러면 되냐? 인권 유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목소리 냈던 사람들한테 지금 똑같이 묻고 싶어요. 그때 당신이 부르짖었던 그 열정과 정의감이라는 그 저울을 딱 대놓고 당신의 양심이나 저울에다가 이재명이 그리고 고당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저울을 달아보고 판단해달라고. 이거는 지지 반대가 아니라 팩트 그대로 답변해달라고.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목사님이 구속되는 게 상식입니까? 이게 맞냐고. 유신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내가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의 취향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가 압수수색 당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손현모 목사님 구속될 만큼 범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진숙도 체포돼가는 수갑 찬 거 봤죠? 그게 상식이냐?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수천 명이 알게 모르게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이재명 며칠 전에 당장 일어난 일이 뭡니까? 김현지 알죠? 애지, 중지, 현지 요즘 난립니다. 이재명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30년 이상 같이 살았다 하면 그렇고 살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김부선지를 그렇게 말했어요. 이재명이가 범죄 혐의로 도피 다닐 때 그 여자집에 20대 미혼녀 여자집에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지금 이건 저는 영상 올라가기 때문에 없는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지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많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에 와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현지는 안 나와요.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요. 도대체 뭐지? 김현지는 뭐 대법원장보다 더 높나? 왜 안 나오지? 그 사람이 뭐 혼자 살면은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정에 참여 안 하면 안 나와도 되죠. 하지만 그 사람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1급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이에요. 예? 그러면 진짜 대답해야죠. 김현지를 나오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왜 나오면 안 되지? 김현지는 대법원장보다 높아? 반박 한번 해보라고 이런 거에 대해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는 우리가 87년 1987 민주화운동 때 다들 독재 반대, 대통령 직선제 주장, 왜 국민 권리를 되찾고자 그리고 자유를 부르짖었고 공안정국 속에서 경찰들의 마구잡이 잡혀가고 박종철 고문치사당하는 이런 걸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거 정의심으로 똑같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하는 것을 저 우리에 달아보고 평가해달라 이겁니다. 과연 당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교회 목사가 구속되고 그리고 교회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구잡이 경찰서에 끌려가고 지난길에 7개나 고발당하고 카카오톡 검열한다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는 침묵한다 그러면 당신은 민주화운동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야. 불의를 보고도 그 당시에는 불의에 반대한다 정의를 외쳤지만 지금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당신은 악의 편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1월 25일 날 처음으로 아스팔트에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세이브 코리아를 주도했던 손현모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한 번도 제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마이크를 잡아본 적도 없는데 하니까 그때 손현모 목사님께서 전생님 염려되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크리스찬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 언제나 해결책을 주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거나 딱 2글씨로 답변 보냈어요. 답변 아멘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아스팔트에 나와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떤 일이 발생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날 2025년 4월 4일 날 탄핵이 되었습니다. 파면되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6.3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낙선하고 이재명이가 어쨌든 당선이 되었습니다. 형식상은. 그죠?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지금 제일 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꼭 짚고 가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절반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죠? 그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내란이라 해서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 그죠? 내란 정당 국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윤의개인이나 지지하면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 해요. 그죠? 과연 그러면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내란이라고 믿는 분이 계시고 안 믿는 분 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저는 전환길 뉴스 이렇게 해서 시국선언 하면서 전환길은 학원에서 사실상 잘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시드니에서 강연하는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해코지를 해요. 찰리 커커에 대해서 하는 것에 시원찮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총으로
사람 암살하냐? 그게 좌파들의 민낯인가? 너희들이 쫓는 좌파의 민낯, 진실돼 보으면 테러하고 남들 해코자 그렇게 하는 건가? 아, 그렇구나. 그게 그만 똑같네. 과거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죽였던 막시즘을 따랐던 레닌, 스탈린이 한 짓 그대로구나. 모택동이 했는 거 똑같네? 문화혁명 통해서 지식인 다 죽이고 기업가들 다 죽이고 학살하고 거기로 노동자 천국에 온다 했지만 결국은 구소련 붕괴되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 죽었지만 지금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좌파들의 민낯인가? 그래 테러하고 그러는가? 전환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자유 보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실체를 알리고 우리가 토론하자고 이야기하지 한 번도 폭력으로 좌파들을 제가 파괴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이 더 젠틀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묻겠습니다. 전환길한테 총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묻는 말에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그게 좌파들도 전환길과 반대 성향 있는 사람들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비상기업이 내란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들 많죠. 그분들께 대묻습니다. 근거를 대봐라. 왜 비상기업이 내란이지? 비상기업,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다 비상기업 내란이라 하는데 왜? 그러니까 나도 내란이라 생각해. 윤석열 꼴 보기 싫어. 내란 우두머리야. 아니, 윤석열 꼴 보기 싫고 이재명 좋아하는 것은 내가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걸 존중하되 제가 물었는 것에 답변하라고요. 비상기업이 내란이라 근거를 대보라고. 첫 번째, 비상기업은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에 나온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기업을 선포했습니다.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혼란상이 발생하면 대통령 비상기업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기업 해제 결의안 것을 받아들여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며칠 전에 밝혀졌습니다. CCTV 공개됐죠. 국무회의 열지 않고 해제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는데 그 원인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공개됐어요. CCTV 다 국무회의 정상적으로 다 진행됐더라고요. 비상기업 국무회의를 열었고 국회 비상기업 해제 요구에 따라서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어요. 맞죠?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비상기업을 선포했고 비상 해제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내란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죠. 비상기업에 대해서 지금도 보수주의 중에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도 아이고 말랐고 급하게 비상기업 선포해가지고 그랬냐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비상기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비상기업이 내란이라 했잖아 당신은. 왜 비상기업이 내란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따지고 가겠습니다. 내란이란 뜻이 뭔지 알고나 이야기하냐고. 내란 뜻이 뭐죠? 네이버에 가서 챗GPT 가서 검색해 보세요. 내란이란 뜻은 한자로 안내자 아닙니까?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입니다. 제 역사 강사 아닙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 때도 수많은 반란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죠? 왕을 반대해서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이에요. 그죠? 왕이 반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왜 반란 일으키죠? 반란 뜻이 뭐라고요? 내란 뜻이 뭐라고요? 권력을 몰아내고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인 거잖아요. 왕이 왜 반란 일으키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현대사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역시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란이라는 분께서 답변해 하셔야 됩니다. 지난 2025년 8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수도에 마약 사범과 범죄자 소탕한다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맞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도 그만 내란이냐? 그거는 또 아니래.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비판을 많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2일에 워싱턴 DC에 선포한 비상사태가 내란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키냐고. 내란 아까 뜻이 뭐라고요?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최고 통치권자가 왜 내란이라면 내란 말뜻 자체가 뭐라고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자, 통치권자를 몰아내고자 일으킨 반란이야. 근데 최고 통치권자가 왜 내란 일으키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했지 않냐, 파면된 때. 또 물어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를 가지고 파면 선고했습니까? 아니지요. 놀랍고도 충격적이고도 불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국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습하고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때 여러분 그 아까 1차는 부결되고 2차 가결될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인지 알아요? 한동훈이 뭐 사살조, 암살조, 내가 한동훈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죽이려고 했는 줄 알고 김어준이 선동하는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한동훈이가 뭐 했죠? 민주당 이재명 손잡고 대통령 등에 칼 꽂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뭘 묻느냐 하면은 국회에서는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전국적으로 좌파 단체들인지 누군지 몰라 현수막이 내붙었어요. 윤석열 내란 수괴. 전국적으로 난리였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언론에서도 윤석열은 내란 수괴 우두머리만 전세 우리나라가 뒤집어질 정도 분위기였죠. 내란이라고. 그래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탄핵소추안이 28페이지 탄핵소추안이 있는 게요. 28페이지, 22페이지가 내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뭐죠? 비상기업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이유로 탄핵에 찬성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보내놨고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28페이지 중에 22페이지가 그 내란에 관한 건데 그 내용을 빼버립니다. 이거 여러분 중대한 위법 사유인 건 아시죠? 여러분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쉽게 말하면 28페이지 중에 22페이지는 80%에 해당돼요. 80%가 내란에 관한 혐의를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으면 헌법재판소에도 내란 혐의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란을 뺐다고요. 20% 놔두고 80%를 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걸 빼려면은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야 되죠. 야, 이번에 내란을 빼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라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법리적으로도 맞대요. 그런데 결국은 빼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혐의는 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 남용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열고 비상계엄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기 때문에 8대 0으로 파면한다고 선고가 된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내란을 뺐으니까 내란 혐의로 또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 받고 있었다고요. 아시죠? 불구속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가 주도하는 그 내란 혐의 재판을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데 6.3 대선에서 끝난 뒤에 이재명 정권이 뭐 했죠? 내란 특검을 만들어요. 맞죠? 저는 제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내란 특검을 만들었거든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팀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켜버렸어요. 지난 여름에. 그리고 지금 뜨거운 때 앞에 지나서 가을, 겨울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속돼 있어요. 여러분,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내란, 말이 안 맞잖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만 형사재판 받고 있는 내란이면 결국은 무죄가 된대요, 무죄가. 여러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는지 아세요? 이재명이 제일 잘 알아요. 이재명이 변호사 아닙니까? 예?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라고요? 비상계엄 선포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잘한다고? 이재명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현재 결국은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6.3 대선을 치렀어. 내란 정당 후보 김문수를 찍으면 안 됩니다.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웠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이 말씀 드렸죠?
비상계엄이 결국은 내란이 아니라는 걸 이재명이 제일 먼저 잘 안다고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날이 발생하잖아요. 뭐가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무죄돼 버리고 나면 사기친 게 드러나잖아요. 내란이 드러나니까 내란 특검을 만든 거예요. 내란 특검 만들어서 조은석 특검팀이 지금 내란 특검 수사하고 있잖아요. 또 무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뭐합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났네. 내란 특별재판부 들어봤습니까? 내란 특별재판 들어서 이재명 그죠? 이재명 친한 판사, 이재명 편 판사를 내란 특별재판부의 판사로 임명해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선고를 해버리고 사형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죽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죽인다. 이재명은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죽여야 된다니까요. 모르십니까? 왜 죽여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부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선동했잖아요. 그래 이 윤석열 대통령 죽어야만이 이재명이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아니 좌파들 맞잖아요. 당신들도 오르려면은 윤석열은 맞아 내란 우두머니까 죽여야 돼. 그래야 이재명 입장에서도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니 죽여버려야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끌려올 것이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반대 죽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 선고될 거 올 12월 달에 12월 말입니다. 잘하면 무죄 선고될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제가 해외에 나와서 알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내란이라 믿는 사람이 절반이라 그랬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좌파들을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토론하고 설득해서 이쪽으로 저는 전환길 이야기를 들어봐라. 토론하자. 이겁니다. 전환길이 진짜 공공의 적이라 생각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 부르짖는 게 누구지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면전에도 두고도 그 말했고 9월 23일 날 유엔 총회에서도 또 내란 이야기 또 했습니다. 연설 때도. 지금도 심심하면 그 이야기 합니다.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니까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장동혁 대표가 면회 갔다 오니까 또 민주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란 세력 거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상계엄은 내란일 수 없는데 그러면 왜 이래 됐죠? 왜 이렇게 절반 가까이가 다 비상계엄 내란이라 믿게 돼요? 첫 번째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걸 주장하니까 그걸 받아 쓰는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재명 끈앞풀이 되고 이재명 부역자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목소리 내고 진실을 전해주지 않는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부역자라는 언론이 국민들을 그렇게 선동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 믿게 된 게 우리 국민의 절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 언론이 바로 MBC, JTBC,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프레시안 이런 언론사들이에요. 전환길이가 전환뉴스 만든 이유, 언론사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진실을 가짜로 선동하는 그 언론사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환길은 무조건 진실되게 전하자.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가 2025년의 을사년 아닙니까? 바로 바로 언론사들을 저는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것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언론사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놓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부역자 역할에서 결국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들께 알리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란 뜻을 공부해보라고요. 당신이 그래도 비상계엄 내란이라면 당신은 초등학교 지적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면 알면서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 내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21세기 첨단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 초인류입니다. 문화도 초인류고 K푸드, K방산 초인류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때 제가 미친 짓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년간 역사 가르치면서도 언제나 공정하고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르쳐온 사람인데 비상기업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진짜 민낯을 보고 난 뒤에 그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될 게 아니겠는가.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이고, 금방 제가 물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좌파들이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윤석열 비상기업 내란이고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사람께 반드시 저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양심의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란이란 뜻만 공부해도 초등학교 수준만 돼도 이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당신도 그동안 속았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달라는 뜻입니다. 북한 사람들 많이 봤죠? TV에서. 북한 사람들 보면은 김정은 찬양하고 김정일이 찬양하고 그 프레이드 하면은 다 울고 불고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왜 그래 됐죠? 왜 그래 됐습니까? 북한 인민들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보다 남한 사람들보다 머리가 나쁩니까? IQ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죠? 어린 시절부터 유치원 갓난아이 때부터 너는 자라서 김정일 찬양해야 되고 김정은 찬양해야 되고 위대한 수령이고 모든 우리 집의 행복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배우면서 그 사이니까 우리 인간도요 충격적이고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시절 그렇게 배우면은 바로 그렇게 눈과 귀가 다 그쪽에 가게 되면은 인간도 짐승처럼 사육이 돼요. 사육이.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북한 인민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그것처럼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21세기 첨단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일이 북한처럼 일어나고 있다고요. 설마라고 하시겠죠. 아마 안 믿는 분들은. 당신도 어쩌면 속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북한 인민이 된 게 혹시 내가 아닌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달라는 뜻입니다. 전환길이가 제가 연봉 60억 벌다고 미쳤다고 나와서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요구도 묻고 전환길은 그전에는 강의할 때는 존경받고 인기 많고 돈 잘 벌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저는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시우선을 하고 난 뒤에는 너무나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요구도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체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너무 똑똑하다고요. 그러면 실체를 알게 되면 서로 통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상기업이 내란이 아니라고 실체를 아는 사람들의 절반, 모르는 사람 속아는 건 절반이니까 이 사람들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알고 나면은 내가 민주화 운동했던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이 하는 것 보면 종교 탄압하고 사법부 리스크 사법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마구잡이로 입틀막하고 마구잡이로 지금 이제 조사하고 잡혀가고 체포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당신이 생각했던 그 민주화의 모습이 이재명의 모습이 맞는지 한 번쯤은 스스로가 북한 인민들처럼 속았던 건 아닌지, 당신이 믿었던 MBC, JTBC, 한겨레, 오미아뉴스 그런 언론사들의 선동에 혹시 속은 건 아닌지, 그래놓고 실체도 파악 못하면서 내 생각이 무조건 옳으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고, 그리고 국힘은 내란 정당이고, 전환길처럼 윤석열이 또 지지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극우 세력이 이상하다고 당신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디서 당신은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혹시 북한 인민의 모습이 내가 아닌가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나면 결국은 그분들도 당장에는 안 내키겠지만 최소한 전환길 말이 맞기는 맞네. 내가 전환길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전환길 말은 맞기는 맞네라고까지는 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덧붙여서 여쭙고 싶어요. 당신은 그동안 그렇게 속았지만 당신 아들, 딸과 손자, 손녀,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에게도 그렇게 속았고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 아들, 딸과 손주들을 전환길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환길은 특정 편향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삶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이 되면 큰일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기현 판사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은 결국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기업은 내란일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간단하죠? 비상기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비상기업이 내란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기현 판사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이재명이라 그랬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라고 선동해서 지금 현재 6.3 대선을 치러가지고 정권 차지했는데, 이거 뭐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무죄라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럼 민주당과 그동안 함께 이재명과 함께 끈앞을 했던 모든 언론사까지도 전부 사기꾼이 된 게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보도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끝까지 범죄자는 뭐예요? 들키지 않으려면, 그 범죄가 치솟되려면 끝까지 숨겨야 되죠. 그래서 내란 특검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시켰고, 지난 여름에도 그 1.8평짜리 집어넣어놓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야위한 거 봤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도. 죽인다니까요? 죽이게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죽어야만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화되기 때문이고, 사기라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은 윤석열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없어져야만이 자기들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란 특검도 무죄될 것 같으니까 뭐 만든다고?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아예 재판을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거기도 그 법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명 불가, 사면 불가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형 선고하면 끝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제가 듣고 어떻게 이걸 가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결국은 올 연말 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기친 것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 때 저는 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비상기업 선포문 아시죠? 뭐죠? 반국가 세력 척결. 그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2022년 5월 당선 때부터 2년 반이 지난 2024년 12월 3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178회 주장했습니다. 촛불 세력과 민노총과 그리고 정교조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좌파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29번의 탄핵. 이재명 범죄 혐의 조사하고자 하는 검사를 탄핵시켰습니다.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비리수 조사하고자 하는 감사원장을 탄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틀 출근했는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켰습니다. 무려 29번의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상, 헌정 역사상 없었던 일이죠. 그게 뭐죠? 행정부 마비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일방기 예산 삭감으로 대통령 특활비 82억 방원을 비롯해서 행정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부 마비시키는 걸 판단했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숙청 그리고 공산주 혁명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멀쩡한 대통령 통치권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그 정당한 통치권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숙청,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바로 숙청시킨 세력, 행정부를 마비시킨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자 하는지,
왜 내란 특별재판관을 만든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풀려나가는 순간 자기들이 사기가 되고 거짓인 것을 넘어서 자기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 나와서 목소리 왜 내고 있는데요? 이런 실체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전환길의 목표입니다. 전환길은 정치 안 합니다. 국회의원 한 자리 그런 거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030 세대들에게 이런 왜곡된 좌파 언론들의 선동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불쌍하고 이런 대한민국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고 그 동조하는 국힘도 내란 정당이고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 해서 전환길도 마찬가지로 극우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저도 고발당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죠. 전환길 뉴스를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재명 제발 잘하길 바란다. 부정선거 의혹도 대단히 많고 그런 속에서 제발 대한민국 좀 잘 살고로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은 제 요청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모습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100일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이곳 호주 군인들뿐만 아니라 미군 포함해서 16개국 유엔군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공산당 막는다는 명목으로 16개국이 왔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룬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걸 비판하는 분들은 북한 가십시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과 유엔군이 없었고 메가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산화됐겠지요. 지금 북한의 모습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당신이 좀 먹고 살만하다면 그것은 공산화 막아낸 덕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5 끝나갈 무렵 53년입니다. 휴전협정 체결되더라도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만은 남아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고 그로부터 올해가 72년이 지났습니다. 72년 지난 지금도 주한미군이 25,800명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72년간 없는 게 누구 덕분이었죠?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과 국군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군사력이 가장 센 나라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했기 때문에 그 안보가 보장되니까 전쟁은 안 나겠다 싶어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해왔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3년 전쟁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살아납니까? 살아납니까 지금? 전쟁통에 죽고 살고 피난 다니고 하는데 미사일 떨어지는데 바로 안보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경제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보가 튼튼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 함께 아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연장선에서 남북 평화통일 되더라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군이지만 미군은 옆에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를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없는 나라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가장 힘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침략할 수 하지 않는 우방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가운데 딱 주둔해주면은 얼마나 이게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남북 평화통일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러시아 견제하고 중국 견제하고 일본까지 다 견제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에 요구했습니다. 한미동맹 튼튼히 달라고 제발 흔들지 말라고. 하지만 이재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자신의 와이프 김혜경과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했던 사진도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습니다. 점령군은 또 다른 표현으로 침략군이라는 뜻입니다. 미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때 그 직후에 이런 말 했죠. 외국 군대,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는 것은 굴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굴종입니까? 어떻게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죠? 독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본과 독일도 다 굴종이라 생각할까요? 바보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방이 지켜주고 있는데 그걸 왜 굴종입니까? 그게. 그런 연장선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임기 5년 내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고 취임 100일 기념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라는 것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전작권 환수한다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전쟁 나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포스트합니다. 한미연합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부여해놨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보다 미군이 월등히 강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미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 우리 동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에 다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센 나라에 미군이 전작권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시작전을 환수하게 되면은 여러분, 방위병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그 주한미군을 지휘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지휘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브런슨 포스타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이 과연 대한민국 방위병 출신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바뀌었어요? 바로 이름은 전작권 환수는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외국 군대에 주둔한 미군은 굴종이라 그랬고 점령군이라고 했고, 그래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이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군 철수하고 나면 중국하고 그리고 러시아와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북한은 어떻게 막을 건데요?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자주 국방한다고 했지만 이만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강대국도, 심지어 지금 미군도 자주 국방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미군도 역시 독일, 영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군도 심지어 자주 국방이 아니라 동맹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동맹 미군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외국 군대 쳐들어오른다는 신호와 똑같습니다. 이재명은 무식합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하길 바랍니다. 역사 교훈을 말씀드리면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정확히 1년 전에 미군 철수하고 1년 만에 전쟁을 맞이해서 수백만 명이 죽는 6.25 남북, 우리는 이런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것처럼 안보를, 한미동맹 쨍그랑 끝났습니다. 이미 패싱하고 있는 거 알죠? 이떨 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그 회장들 데리고 저 미 플로리다에서 골프 치는 거 봤죠? 이재명 패싱이 당하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이재명은 지금 정권 탄생하자마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보 참사에 이어서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있죠. 다른 나라 전부 다 관세 협상 타결됐는데 오직 우리나라가 지금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관세 협상 3,500억 불 미국에 주기로 약속했고 이재명이 먼저 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드러났죠. 그리고 25% 관세, 이러니까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 그 전부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해서 국민들 절반 이상이 트럼프 탓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그래? 우리나라 관세 협상 그래 이게 트럼프 때문이라고? 그럼 답변해 보십시오. EU는 15%입니다. 관세가. 일본도 15%예요. 그럼 왜 유독 우리나라만 25%지? 트럼프 때문이라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미군도 주둔하고 있고,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25%냐고? 그것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때문이라고 하면 답이 맞잖아요. 이재명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그리고 9월 4일 날 기억나십니까? 미 조지아주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현대하고 LG 직원 300여 명이 강제 억류당하고 수갑차고 쇠사슬 묶인 거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에 대해서 설령 비자가 불법 비자라 하더라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면 9월 4일 날 300명이나 되는 우리 근로자들을 그렇게 보란 듯이 쇠사슬 묶어가고 강제 억류를 시켰을까? 여러분 바로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루 전날 9월 3일 날 중국 북경에서 전성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알다시피 북한, 중국, 러시아,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가 손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반미 연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모여있구만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서열 2위, 의전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시그널입니까? 여러분 그 북경에서 있었던 전성절에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서방 국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분명히 열흘 전에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영어로 플래터리 아첨하듯이 트럼프 옆에 앉아가지고 한미 동맹 튼튼히 할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불과 열흘도 되지 않은 9월 3일 날 그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보란 듯이 우원식을 반미 연대에 떡 참여시킨 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과연 이재명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5% 관세에다가 바로 말도 안 되는 3,500달러 돈까지 내라고 이렇게 이 말은 곧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영어로 패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우리 옛말에 들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서도 샌다고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반미했지 않습니까? 미군을 점령군 침략군이라고 표현했고 사드 배치 반대했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를 시그널을 주는 전작권 환수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은 반미 친중 친중 반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이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뭐죠? 비자 없이 마구잡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도 들어올 수 있고 중국 범죄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는다면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오라. 비자 발급하려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비자 없이 마구잡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 저는 절대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친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중국의 주식,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채 매입을 마구잡이를 하고 있고 부동산 마구잡이를 사들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놓고는 이재명이 3일 전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인들 관광 와서 뭐 100만 원씩 쓰다고 하면 좋지 않냐? 여러분 100만 명이 아니고 100만 원이 아니고 그냥 100만 명, 1000만 명 15억 다 오라 하지. 부동산 마구잡이로 다 사가고 주식 다 사가고 국채 다 매입하고 나면 이 나라 누게 됩니까? 아니 중국 관광 수익이 더 급합니까? 국민의 안정과 국가 안보가 더 우선입니까? 국가 안보가 우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재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 외교, 거기다가 민주주의는 과연 과거에 민주화운동 하셨던 분들, 과거에 나는 진보고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께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재명은 이진숙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려니까 자를 법이 없으니까 아예 방통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뭐를요? 5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정과 4번 빼고도 5개 재판,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죠?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이 재판이 지금 끝났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중단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언제든 재개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재명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재명을 어떻게 할래요?
이 재판 재개되면 나는 감옥 가야 되는데 재판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5년 임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재판이 재개되면 또 평생 감옥에 가야 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첫 번째, 내가 받고 있는 재판 무죄를 만들어야 되겠죠. 무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내 수사했던 검찰들 잘라야 돼요. 검찰청 폐지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검찰청 없어졌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경찰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했던 게 뭐죠? 마약 사범 때리잡고 조폭 때리잡는 거 못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주도, 얼마 전에 강릉, 우리나라 마약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입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잡혀가 있는 거 보시죠? 그거 전부 다 배후가 누굽니까? 중국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이재명은 본인과 싸우고 있다 그랬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뭐죠? 대법원의 선고를 무죄 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관이 현재 14명인데 몇 명을 늘리죠? 12명을 늘려서 합의 26명 만듭니다. 이 말은 뭐죠? 이재명 편드는 판사들을 뽑아가지고 대법관 수를 늘려놓으면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 거 아닙니까? 자,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본인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갑자기 대법관 수까지도 26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재명이 잘한 거라고요? 당신은 비겁합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신은 비겁자고 배신자입니다. 민주화 운동했던 놈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했던 년이 아니라고. 당신은 민주화 운동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사법부가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법치를 부르짖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동의할 수 있죠? 그것도 이재명 잘하는 거라고. 이것은 저는 거꾸로 말하면 이재명은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을 배신한 거예요. 심지어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가 뭐였죠? 탈당했잖아요. 김문수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괴물이라고. 이재명은 나타나서는 안 될 괴물이 나타났다고. 아무튼 여러분, 이것처럼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현재 종교 탄압하고 목사 구속시키고 마구잡이로 카카오톡 검열한다고 민주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충격적인 것은 역사 공부해 보면 히틀러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걸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34년 총통되고 난 뒤에 했던 게 첫 번째가 바로 언론 통제입니다. 두 번째가 종교 탄압입니다. 세 번째가 정적 제거입니다. 똑같죠? 종교 탄압, 교회 압수수색, 교회 목사 구속. 두 번째 언론 통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방통위를 없앴습니다. 방송 3법 만들었습니다. MBC, KBS, EBS 방송을 모두 다 이 사진을 바로 민노총 산하 민주언론노조가 장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론 통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 이제 또 고발했는 거 알죠? 이틀 전만 하더라도 김은지, 애지, 중지, 현지 의혹 제기하니까 바로 성창경 TV 고발해버렸습니다. 고성우 TV 고발해버렸습니다. 전환기는 언론사기 때문에 지금 언론 탄압받는다, 비난받을까 싶어서 지금 고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정확히 히틀러와 똑같지 않습니까? 언론 통제, 종교 탄압, 정적 제거, 윤석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편에는 이진숙 체포해 가서 잡아가려고 했고, 지금 전환기에 대한 7건이나 고발해 놓은 거 전부 다 이거 뭡니까? 정적 제거한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도 무너지고 민주주의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졌고, 거기다가 그래도 나는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이가 경제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 찍었는데 두고 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 많이 올라가잖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폭탄 돌리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기업 주가는 언제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똥파리 한 마리 새끼 이제 그만하라네요. 네. 마, 좌파냐? 그래, 니도 와서 들어라 임마. 똥파리도 좋으니까 와서 듣고 전환길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라. 우리는 같이 가야 되니까 토론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그래 경제는 살려주고 있는데 주가 오를 때는 여러분 기업의 매출이 정대되고 수익이 정대된다는 가치가 있을 때 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망 내놓은 중에 잘 될 거라고 전망해놓은 뭐 S&P든 무디스든 하나라도 있던가요?
근데 주식 올라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마구잡이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이라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노란봉투법 만들자마자 뭐 이름은 좋지만은 노란봉투법은 파업하면서 근로자가 회사의 기물을 부수고 피해를 입혀도 사용자 측 기업가는 그 파업한 근로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 못하게 된 게 노란봉투법. 따라서 마구잡이로 파업하라는 것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업하다가 기물 부수고 회사 불질을 벌여도 피해 보상을 요청 못한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그거 딱 만들자마자 한국에 있는 EU 기업, EU 대표, 한국에 있는 미 상공회의 소장 전부 다 철수한다 그래요.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내 아들과 딸한테 앞으로 회사 차려서 니는 기업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미 기업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미 고소득자들 2,500명이 해외로 이민 갔습니다. 다 떠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매듭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요? 당신이 이재명을 지지했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 깨지고 참사, 외교 참사, 민주주의 참사, 히틀러와 똑같은 체제로 가고 있고 이것은 모든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범죄자 이재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워낙 막 살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살려고 지 하나 살려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다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해외에 계시는 우리 멜버른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 그게 이재명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안보를 지켜준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먹고 만든 대한민국을 이재명이라는 괴물이 하나 나타나서 지금 한목에 모든 걸 다 파멸로 몰아가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상기업은 내일 아닙니까? 내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선동했는 그 세력들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다니면서 우리 교민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IMF 때는 근목운동 보내줬다면 이제는 돈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바로 국내에 있는 친지와 형제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라도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좌파 언론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북한 인민들처럼 세뇌돼가지고 실체를 파악 못하니까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오히려 국내에다가 니 알고 있나? 해외 교민들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니 속고 있다. 알려주시면은 700만 교민이면 3명씩 알려도 2100만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결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재명 정권은 빨리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법적, 헌법적인 범위 내에서도 우리는 주권 행사입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그날이 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후손 미래세에 넘겨주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사회적으로 무조건 똑같이 퍼주는 복지가 아니고 약자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를 그래서 법치와 공정과 상식과 가정이라는 가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함이 넘치는 이런 가치를 바로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가치가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미래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도록 목소리 내고 여러분들께 부디 대한민국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